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이 경쟁을 하면 머리 좋은 사람이 이깁니다. 머리 좋은 사람과 머리 나쁜 사람에게 일을 시키면 머리 좋은 사람이 더 잘합니다. 이것은 국민 여러분이 별 저항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우리는 머리 좋은 사람이 당연히 더 잘할 것이다, 그렇게 믿게 된 것일까요? 머리가 좋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까? 머리가 좋다는 것은 아주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우 간단하고 쉬운 예를 하나 들자면, 콩을 잘 고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머리가 좋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콩을 잘 고른다, 이 말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제 우리가 함께 콩을 고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직접 해보기로 합시다. 우선 콩을 고르려면 콩이 있어야 할 겁니다. 여기에 콩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종류 콩을 준비했는데, 붉은색 강낭콩, 연두색 완두콩, 흰색 작두콩, 그리고 옅은 노란색 메주콩,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붉은 강낭콩은 한 알에 무게가 5g, 5g짜리 붉은 강낭콩을 10개 준비했고, 작두콩은 크지요. 그래서 한 알에 10g, 10g짜리 흰색 작두콩을 5개를 준비했습니다. 연두색 완두콩은 조금 작으니까 3g, 3g짜리를 10개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 콩이 전부 몇 개입니까? 무심코 들었으면 계산할 수 없겠죠. 여기까지 25개였습니다. 그 다음에 옅은 노란색 메주콩은 완두콩보다 좀 더 작기 때문에 2g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2g짜리 메주콩 10개. 이렇게 해서 지금 테이블 위에 콩이 전부 35개 있습니다.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 기억을 했죠. 강낭콩은 붉고, 작두콩은 희고, 완두콩은 연두색이고, 메주콩은 연한 노란색입니다. 자, 이제는 그릇을 2개를 여러분에게 주겠습니다. 이 그릇 2개에 여러분 뜻대로 콩을 골라 담아 보십시오. 이렇게 콩을 골라 담는 방법, 이것을 중고등학교 수학 시간에는 경우의 수로 표시를 하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준을 하나 딱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릇 2개의 콩을 나누어 넣었을 때는 하나의 그릇과 또 하나의 그릇에 들어가는 콩이 달라야 하겠죠. 그렇게 나눠 넣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설명을 듣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려운 조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릇 2개에 콩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나 같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릇 1개에는 흰 작두콩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릇 하나에 남아있는 콩 3가지를 다 넣는 것이죠. 기준이 무엇일까요? 이때는 콩의 색깔입니다. 첫 번째 그릇에는 흰색, 그리고 흰색은 보통 무채색이라고 해서 색이 없는 것으로 치지요. 나머지는 유색, 색이 있는 것들, 이렇게 간단하게 둘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 조건을 제시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콩을 담을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릇을 3개를 주겠습니다. 콩을 한번 이렇게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콩을 골라 넣어 보십시오. 이번에 나는 콩을 그릇 3개에 다음과 같이 넣기로 했습니다. 먼저 하나의 그릇에는 강낭콩을, 그리고 그 다음 그릇에는 작두콩을, 나머지 그릇에는 완두콩과 메주콩을 같이 넣기로 했습니다. 이때의 기준은 무엇일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이번에는 색깔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분류 기준은 각 그릇마다 담기는 무게가 동일하도록 그렇게 넣었습니다. 그릇 하나마다 50g씩 되도록 콩을 넣은 것이죠. 이것보다 좀 더 복잡하게 또 넣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3번째, 그릇을 4개 주겠습니다. 콩을 담아 보십시오. 이 4번째는 간단히 해결하기로 하죠. 그냥 각 콩 종류마다 하나씩 담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기준은 콩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콩 나누기를 해 보았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콩을 나누어 담을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확실하다. 그래서 일단 기준을 알려주기만 하면 누구나 똑같은 상태로 콩을 나누어 넣을 수 있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어떤 것을 분류하는, 지금은 우리가 콩을 고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콩 고르는, 콩을 골라 넣는 이런 능력이 우수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것은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콩을 골라 담자고 하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강낭콩은 붉구나, 작두콩은 희구나, 강낭콩보다 작두콩은 무게가 2배구나, 이러한 것들을 아주 빠르게 차근차근 정리해서 파악을 한 사람은 아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재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기준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다 하는 것은 좀 더 본질적이고 좀 더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개념을 알고 있기는 이때 이것과 저것이 다르다. 그러니까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물론 개념을 알고 있는다 하는 것은 정확하게, 바르게, 일관된 뜻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매 상황마다 새롭게 재정의를 하게 되면 그것은 개념이 무수히 생겨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돼서 그것이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지도 않고 조금 전에 했듯이 의사결정의 도구가 되지도 못합니다. 이제는 국민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누구나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그런 개념을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방식으로 한번 나눠보기로 합시다. 국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이 무엇인지, 군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이제 차례차례 확인을 해봅시다. 국민은 군인인가? 국민이면 모두 군인인가?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죠. 국민은 군인이 아닙니다. 이럴 때 바로 이와 같은 답을 할 때 원칙에 맞춰서 순순히 따라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생들도 그런데 국민이 군인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바로 논리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는 과정에서 튕겨나가는 것이죠. 제일 처음부터 차례차례 따라가는 것이 흰 나무를 반듯하게 하는 것처럼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국민은 군인인가 라는 뜻은 모든 국민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군인인가 라는 뜻이 됩니다. 국민 가운데 군인도 있으니까 국민은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미 논리가 망가진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국민은 군인이 아니다. 여러분도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군인은 어떻습니까? 군인은 국민인가? 군인이면 모두 국민인가? 이 경우에는 동그라미를 넣어야 되겠죠. 옳은 답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이 국민과 군인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분명하게 보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좀 낯설게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동그라미를 그려놓고 그 안에서 일정 부분을 다시 선을 그어서 둘로 나누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커다란 동그라미 전체는 국민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우리 국민 중에 군인은 소수가 되겠죠. 그냥 60만이라고 계산을 해보면 5천만 중에 60만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큰 동그라미 속에 아주 작은 부분에 선을 그어서 작은 부분과 큰 부분으로 둘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작은 부분은 군인이고 큰 부분은 군인이 아닐 겁니다. 전체는 국민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일관되게 이런 논리를 펴기 위해서 표현을 살짝 바꿔봅시다. 작은 부분은 군인인 국민이고 나머지 큰 부분은 군인이 아닌 국민이다. 이렇게 하면 이 동그라미 전체는 국민이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죠. 자, 이제는 군인인 국민만 가지고 생각을 해봅시다. 군인은 전몰장병이다. 이러면 옳은 설명입니까? 그렇지 않은 설명입니까? 이것은 옳지 않죠. 군인이 모두 전몰장병이면 살아있는 군인이
없어야 할 겁니다. 군인이었던 사람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야 하겠죠. 따라서 군인은 전몰장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몰장병은 군인인가 하면 이때는 옳은 설명이 됩니다. 전몰장병은 모두 군인이지요. 그러면 전몰장병은 다시 한번 건너뛰어서 어떤 국민입니까? 전몰장병은 살아있을 때 군인인 국민이겠죠. 그렇습니다. 복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이제는 커다란 동그라미가 군인입니다. 거기에서 전몰장병을 표시하면 역시 작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는 전몰장병이고 그 나머지는 전몰장병이 아닌 군인이고 동그라미 전체는 군인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해봅시다. 전몰장병은 무명용사이다. 전몰장병 중에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용사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름을 알고 있죠. 대부분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이름을 알고 있는 전몰장병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참이 될 수 없습니다. 전몰장병은 무명용사이다. 이것은 참이 아니다. 그런데 거꾸로 무명용사는 전몰장병이다. 여기에서 혹시 이름 모르는 용사가 나타나서 싸우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수업 시간에 좀 사람들을 웃기려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명용사는 전몰장병이다. 이것은 참이 됩니다. 이제는 좀 쉽죠. 전몰장병이라고 하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봅시다. 원을 그려서 그 전체는 전몰장병입니다. 그 중에 다시 이것을 둘로 나눴을 때 한쪽은 무명용사인 전몰장병이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무명용사가 아닌 전몰장병이 될 겁니다. 그저 아이들처럼 쉽게 이야기를 하면 유명용사인 전몰장병 이렇게 되겠죠. 그런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표현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몇 개나 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던 개념이기 때문에 그 포함관계를 이렇게 정리해봤다는 의미만 있지 여러분들은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런 연습은 여기서는 끝입니다.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무명용사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무명용사, 말 그대로 이름이 없는 용사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unknown soldier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영어를 그저 직역을 해보면 모르는 군인 이렇게 되겠죠. 모르는 군인, 이 경우에는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용사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름이 없는 용사,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용사, 결국은 무명용사는 전몰장병을 가리키죠. 그래서 유해라든지 무덤이라든지 하는 경우에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결국 이것은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용사라는 뜻이 되겠죠. 이번에는 똑같이 유해나 무덤의 경우에 사용하는 말로서 무연고 용사 혹은 무연고 장병 그런데 이 용사나 장병은
자주 쓸 일이 없을 겁니다. 대부분 그 전몰장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연고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일단 이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있다는 것은 신원이 밝혀진 것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무명용사와 구분되는 무연고용사,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연고용사라는 단어, 이 말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아는데 그 무덤을 돌볼 사람이 없는 사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겁니다. 무연고라는 것은 흔히 그 유해나 무덤인데 그 유해를 수습할 사람이 없는 경우, 그 무덤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이럴 때 무연고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있다, 신원이 밝혀졌다고 했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무명이 아닌 용사,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유명용사라고 한번 불러보기로 하죠. 그러면 이제 유명용사, 이름이 있는 용사를 동그라미를 그려봅시다. 이름이 있는 용사, 그 속에 연고가 있는 용사, 이렇게 역시 동그라미를 반으로 나누면 물론 이제 크기는 다릅니다. 정중앙을 나눈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연고가 있는 유연고 용사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무연고 용사, 이렇게 될 겁니다. 무연고 용사와 유연고 용사를 합해서 유명용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용사라는 것보다는 유해 혹은 무덤의 경우에 더 자주 쓰입니다. 이렇게 보면 무명용사는 유연고 용사도 아니고 무연고 용사도 아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무연고라고 하는 말에 집착해서 무명용사니까, 이름도 모르니까 당연히 연고도 없을 거다. 그래서 무명용사를 더 세밀한 분류인 무명용사로 두지 않고 갑자기 무연고 용사로 쓰게 되면 이것은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이 됩니다.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무연고라고 하는 것은 유명용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류다, 이것을 기억해 두면 이런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념을 먼저 알아두고 그것을 비교 대조를 통해서 포함관계를 알아보고 어떤 표현이 더 상위에 있는 표현인가, 어떤 것이 더 그 속에 있는 소분류에 해당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문장을 읽으면서 잘못된 부분, 정확하게 바꿔 써야 할 부분, 이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기로 합시다. 살펴볼 글은 2018년 6월 21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글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무명용사의 묘 헌화. 2차 대전 당시 희생된 러시아 무연고 장병 추모.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글의 제목이. 우선 여기에서 제목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했다. 이 무명용사의 묘라는 것은 현재 러시아에 있는 국립묘지 같은 그 묘지의 이름입니다. 아예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무명용사의 묘라고 하는 그 모스크바에 있는 이 묘지는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과 소련이 전쟁을 했던 그 독소 전쟁, 그 전쟁을 통해서 그 전쟁 과정에서 사망한 그런 무명용사를 추모하는 그런 묘지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에 있듯이 2차 대전 당시 희생된 러시아 무연고 장병, 이렇게 2차 대전 당시의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중에 이것을 이미 발견한 국민이 있을 텐데, 러시아는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소련으로 바꿔야 하겠죠. 그 다음에 무연고 장병,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 표현이 나왔습니다. 제목이, 이 묘지의 그 이름이 무명용사의 묘인데 그 안에 무연고 장병이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죠. 이것은 무명용사라고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왜 제목이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무명과 무연고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나온 연설문 같은 것을 보면 마구잡이로 섞어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와 같은 뉴스를 내게 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스크바에는 2차 대전 당시 희생된 러시아 국민들을 추모하는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무연고 장병들의 유해를 매장한 시설입니다. 이런 내용인데 앞에서 이미 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찾아낼 것으로 믿습니다. 모스크바에는 2차 대전 당시 희생된 러시아가 아니고 소련, 그러면 소련 국민들을 추모하는 무명용사의 묘가 있습니다. 이 무명용사의 묘는 그 규모가 엄청날 것 같죠. 러시아 국민을 추모하는 그 2차 대전 당시에 어떤 이유로든 목숨을 잃은 그런 러시아 국민을 추모하는 곳이다. 이것은 글을 잘못 써서 내용을 잘못 전달하게 되는 그런 예입니다. 무명용사의 묘지에는 일반 국민이 묻히지 않죠. 일단은 국민이 아니라 전몰 장병이 묻혔을 겁니다. 전몰 장병 중에서 무명용사가 묻혔겠죠. 국민이 묻혔다면 이것은 의병 같은 것으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잘못 생각했기 때문인지 그것은 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연고 장병의 유해를 매장한 시설이다. 이 부분은 틀렸죠. 무연고가 아니고 무명,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도 무명용사의 묘를 찾았습니다. 러시아가 2차 대전 중 희생된 국민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인 6월 22일을 하루 앞둔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는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계속 무명용사라고 제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민들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련 그 무명용사들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하겠죠. 그런데 러시아가 2차 대전 중 희생된 국민들을 기리는 애도의 날 하는 부분에서의 국민들은 이 경우는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독소 전쟁에서 러시아 국민들이
군인 포함해서 2,900만 명이나 사상자가 나왔던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국민도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묘지에는 민병에 가까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또 추모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이것은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고,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문단의 끝부분에 러시아 국민들의 희생을 추모했습니다 할 때는 국민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무명용사의 묘는 전몰 장병의 묘와 꺼지지 않는 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무명용사의 묘가 전몰장병의 묘다. 그래서 확실히 여기는 군인들 군인 희생자를 추모하는 그런 시설이다. 그것이 분명해지고 있죠. 그래서 앞에서 무연고 장병, 국민이라고 한 부분이 틀렸고, 그리고 무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연고 부분은 확실히 틀렸다. 그것을 우리가 거듭 확인할 수 있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 비슷한 것을 밝혀놓은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비문 내용도 소개를 했는데 1941년에서 45년까지의 숨진 무명용사에게 바침. 비록 그대들의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그대들의 숭고한 희생은 영원하리라. 그래서 이름은 알지 못하지만 역시 무명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말미 부분에 꺼지지 않는 불은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이름 없는 병사들의 애국심과 정신을 영원히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또 이름 없는 병사, 그래서 무명이지 무연고가 아니다. 그러한 것을 이 글 속에서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또 바르게 바로잡는 것이 직접 이렇게 해보았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독일과 소련의 과거의 전쟁을 가지고 지금의 러시아에 가서 소련 편에 붙어서 그것을 애도하고 소련 국민과 소련 푸틴과 한마음이 돼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앞으로 독일과는 관계를 끊을 모양이죠. 메르켈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과거 나치 독일 때의 일이다. 그렇게 보더라도 독일은 독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의 나라의 과거사 같은데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그 인품이 좀 모자란다. 그런 평을 들을 수 있고 원하지 않는 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라는 것은 어차피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예의를 잘 갖출 필요가 있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이번 청와대의 글에서도 그렇듯이 또 지난 연설문에서도 그렇듯이 무명과 무연고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현충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모든 무연고 묘지를 찾아서 제대로 모시겠다. 아마 국립묘지로 현충일이었으니까 국립묘지로 이장하겠다. 그런 것으로 풀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그러면 이런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백제의 문영왕릉이 있습니다. 이 문영왕릉이 1971년 7월 7일에 처음 발굴됐다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문영왕은 523년에 사망했고 그러면 근 1500년이 다 되는
그런 기간 동안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무연고 묘지라고 하겠죠. 그러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백제 문영왕을 무연고 묘지니까 발굴해서 국립묘지로 이장해야 할 겁니다. 그보다 더 분명한 사례도 있습니다. 청주 두루봉 동굴에서 발굴된 흥수아이라고 알고 있죠. 이 흥수아이라는 그 인간의 뼈, 그것은 4만 년 전 구석기 시대의 사람의 뼈, 그 완전하게 맞춰진 그런 사람의 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발굴된 것은 1983년경이죠. 그러면 몇만 년을 이렇게 있었으니까 확실히 무연고일 겁니다. 그러면 흥수아이도 국립묘지로 이장을 해야 하겠죠. 이 정도 되면 무연고와 무명을 구분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학습 능력이 대단히 낮기 때문에 그래도 안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념을 정확히 알고 그리고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머리 훈련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머리가 좋아지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으로 다시 개념이 더 명확해집니다. 또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논리적으로 업무 처리를 한다든지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신문기사를 본다든지 좋은 글, 그런 글을 본다든지 할 때 이렇게 차근차근 따져보면서 혹시 제대로 잘 정돈된 글인지 그리고 거기에 숨어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보면 그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될 겁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